안녕하세요. 네, 드디어 6단원 마지막 부분, 대한민국의 경제와 통일 노력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자, 오늘 지금 강의하고 있는 여기까지가 1학기 2차 고사 시험 범위가 되겠네요. 학습지를 보시면은 그 경, 사, 통이라고 표시가 하나씩 되어 있을 텐데요. 원래는 제가 이렇게 PPT에 색깔로 구분을 해놨어요. 근데 이제 학습지를 인쇄를 하다 보니까 흑백으로 인쇄가 되니까 색깔 표시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다가 표시를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화면 보시면서 초록색은 경이거든요. 그래서 이 경은 경제정책을 얘기하고요. 이 붉은색인 사는 사회 변화를 얘기하고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통은 통일을 위한 노력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강의 보실 때 헷갈리지 않게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교과서를 보시는 분들은 혹시 338쪽부터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혹시 여기 어디지 싶으시면 강의 잠깐 멈추시고 좀 찾아보시고 경제하고 통일 부분은 좀 왔다 갔다 할 거거든요. 좀 복잡하겠지만 일단은 강의를 좀 들으시면서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저나 제가 지금 녹화하고 있는 이 자리가 어딘지 아시겠어요? 여기가? 뭐 알만한 사람들은 알 것 같은데 뒤에 지금 파란 천이 있고 앞에 무슨 마이크가 하나 놓여져 있고 그러는데 네, 여기 방송실입니다. 네, 방송실 지금 녹화하는 부스 안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근데 되게 웃긴 게 방송실 좋은 카메라 놔두고 카메라는 지금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고요. 예, 노트북 카메라로 지금 찍고 있고요. 그리고 요 앞에 있는 요 마이크 있잖아요. 이 마이크가 지금 작동 안 됩니다. 네. 여기 지금 작은 핀 마이크 연결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해놨고, 그래서 이제 이 핀 마이크를 노트북에 연결해놓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거예요. 장소만 지금 방송실에서, 얘가 좀 방음이 좀 되잖아? 그래서 장소만 방송실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지금 7차시 녹화할 때 의자가 되게 삐그덕거려가지고, 하느라고 좀 허리가 되게 아팠어요. 근데 지금 의자를 좀 다른 걸로 바꿨더니, 좀 편안하네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니까 아시겠죠? 이렇게 색깔로 표시해놨어요. 근데 학습지에는 시커멓게만 나오니까 잘 구분하시고요. 자, 그러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6.25 전쟁 이후에 대한민국 경제가 세계에서 가장 낮은 GDP를 보일 정도로 아주 열악했습니다. 정말 못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때 가장 못 살았던 방글라데시보다 더 못 살았다고 하니까. 왜냐면 이때 이제 대다수의 생산시설이 전쟁으로 인해서 파괴가 돼버렸고, 생활 필수품도 부족하죠. 물가는 폭등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살 여건이 제대로 되지를 못했겠죠. 이때부터 이제 미국으로부터 농산물과 소비재 중심의 물자 원조를 받게 됩니다. 이른바 삼백산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설탕, 밀가루, 면제품. 이것들의 공통점이 하얗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 가지 하얀 원료를 받았다. 그래서 삼백산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때 이렇게 이 세 가지 원료를 받아서 이걸 활용해서 하는 산업이 발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이 남기고 갔던 재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무슨 공장도 있을 수도 있고 기계도 있을 수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를 이제 적산이라고도 하고 귀속재산이라고도 하는데 이런 일본이 남기고 간 귀속재산을 민간에게 매각을 하는데 이것을 모든 사람한테 이제 공정하게 공평하게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특정 기업 중심으로 편중이 되다 보니까 이때 이제 정치와 경제가 좀 이렇게 유착이 되는 이른바 정경유착이 이제 발생하게 되고요. 몇몇 기업들의 산업독점 자본이 성장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네, 5.16 쿠데타 이후로 정권을 잡은 박정희 정부는 이 장면 정부가 수립해놨던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을 수정하고 보완해서 이 경제성장 정책을 적극 추진하게 됩니다. 1962년부터 66년까지의 1차 계획에서는 이 시멘트나 비료 같은 수입을 대체할 상품을 좀 생산을 해서 자립경제를 이루려고 했었는데요. 자본이 부족하다 보니까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고요. 이후에는 좀 노선을 바꿔서 그러면 이제는 수출 주도형 성장으로 전략을 좀 바꿔봐야겠다. 이렇게 좀 수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노동력이 있으니까
원료나 자본을 외국에서 받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작은 이 물건들을 만들어서 수출을 하는 이런 노동 집약적 산업을 중심으로 수출을 늘려가게 됩니다. 1967년부터 1971년까지의 2차 계획에서는요, 나라의 혈관이 뚫렸다, 젖줄이 뚫렸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아주 큰 사업이었죠. 이 경부 고속국도가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이런 것 같은 그 SOC, 사회 간접자본 같은 것들을 확충을 하고 이 경공업 육성을 통해서 산업구조 개편에 좀 주력하게 됩니다. 이 당시에 이제 베트남 전쟁이 일어날 때였어요. 미국하고 베트남하고 전쟁할 때거든요. 이때 이제 그 베트남 전쟁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물자들을 한국에서 만들어 가지고 미국에게 이렇게 팔았던 이럴 때입니다. 그래서 이때 베트남 특수가 생기게 되고 이때 얻었던 경제적 이득, 그다음에 미국의 기술 이전, 그다음에 차관 제공 이런 것들에 힘입어서 경제 성장을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1960년대 말에는 국제 경제가 조금 악화돼요. 그래서 국내 경계가 조금 위축되는데요. 외채의 그 부담으로 인해서 이 부도 위기에 직면한 대기업에게 상환을 좀 유예시켜 준다든지, 그다음에 사채를 동결시켜 준다든지 이런 금융 혜택을 제공을 하기도 했고, 그래서 국가 지원이 기업한테만 편중이 되는 거죠. 일반 개인이 아니라. 그래서 노동자들은 여전히 저임금에 시달리는 사회적 불균형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1972년부터 1981년까지 3차, 4차 경제개발 계획이 이루어지는데 여기서는 이 중화학공업을 적극 육성하는 그런 정책을 펴게 됩니다. 포항제철을 시작으로 해서 경상도 해안 지역에 조선, 자동차, 정유단지 이런 것들을 막 건설을 하고 원자력 발전소를 세우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이런 공장에서 전기가 많이 필요하니까요. 그 결과 이제 1차 산업의 비중이 좀 축소되죠. 농업이나 어업 같은 1차 산업 비중이 좀 줄어들게 되고 2, 3차 공업과 서비스업 이런 2, 3차 산업의 비중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때 1973년에 중동에서 4차 중동 전쟁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걸로 인해서 국제 유가가 폭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벌어진 사건이 제1차 석유 파동입니다. 이때 이제 중동 산유국들이 이제 석유값이 막 올라요. 그런데 이 중동 산유국들이 건설에 투자를 좀 하거든요. 이때 이제 우리 기업들이 여기 대거 참여를 해요. 우리나라 건설사들이. 그래서 경제 위기를 좀 극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1977년에는 수출액 100억 달러를 달성하면서 성장세를 계속 이어가는데 1978년에 있었던 2차 석유 파동 때는 좀 심각하게 타격을 좀 입게 돼요. 이 중화학공업에 많이 투자를 했거든요. 중화학공업은 석유가 엄청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국가 재정이 좀 부족해요. 왜냐면 여기다 막 투자를 하니까 국가 재정은 어려워지죠. 기업 부담은 점점 늘어나고 국민 생활도 힘들어지고 이런 상황에서 유신 체제는 또 시작이 됐고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의 불만이 엄청 높아지게 돼요. 그래서 일어난 사건이 부마 민주 항쟁이라고 전차시에서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박정희 정권이 이제 무너지게 된 거죠. 이렇게 1960년대, 1970년대 이게 고도 성장을 이루게 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빠른 시간에 경제 성장이 이루어진 거예요. 어느 정도냐면 1인당 국민소득이 87달러였어요. 처음에는 이 경제개발계획 시작하기 전에는 얼마 안 되는 거예요. 1인당 1년 동안 버는 돈이 87달러 평균적으로. 근데 이게 이 당시가 되면 1676달러로 20배 가까이 증가하게 됩니다. 엄청 성장한 거죠. 근데 이렇게 고도 성장의 혜택이 모든 국민들한테 다 골고루 돌아갔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일부 기업들, 이런 상류층, 이런 사람들한테만 돌아가게 되니까 여전히 빈부격차가 커지게 되고 노동자들은 임금도 낮은 데다가 노동 환경도 열악하게 해서 아주 그냥 열악한 노동 환경에 그냥 시달리게 되다시피 하죠. 건강도 나빠지고요. 더군다나 저임금에다가 저고가, 곡식값도 낮아요. 그래서 노동자들과 농민들의 희생이 점점 강요당하게 되고 근로기준법은 만들어 놓긴 했는데 뭐 이것을 지키려고 만든 것이 아니라 그냥 국제적인 기준에 우리도 이런 거 한다 이렇게 보여줄 식으로 만들다 보니까 노동환경 개선이 이루어지지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노동환경을 좀 개선시켜달라, 근로기준법을 지켜달라라고 하는 이런
움직임이 일어나는 거예요. 목소리가 커지게 되고, 이때 일어난 사건이 전태일 열사의 분신 사건입니다. 전태일이 몸에 불을 질러요. 그래서 근로기준법 지켜달라, 노동자들 환경도 좀 개선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런 안타까운 일도 발생하게 됩니다. 또 이제 공업 위주로 성장을 하다 보니까 도시와 농촌 간의 격차도 커지게 돼요. 이건 이제 도농 격차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시골 사는 사람들이 이제 못 사는 거야. 이제 도시로 가야겠지. 그래서 이촌 향도 형상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서울, 울산, 부산 이런 대도시로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도시가 규모가 점점 커지게 되는 거죠. 서울도 처음에 그렇게 안 컸어요. 그런데 이제 1970년대 인구가 너무 많이 들어오게 되니까 이제 강남도 개발하고, 그러면서 이제 점점 새로운 신도시들이 건설되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대기업 육성 정책도 벌어지게 되니까 정경 유착도 이루어지지, 경제 독점 현상도 발생하게 되죠. 그러니까 중소기업은 독자적으로 성장을 못해요. 대기업에 붙어서 성장을 해야 되는 거지. 이렇게 이런 성장하기 어려운 이런 구조를 낳게 됐습니다. 또 외국 자본 유치를 통한 수출 주도형 성장으로 수출입의 비중이 좀 커지게 돼요. 그래서 우리 경제가 대외 의존도가 엄청 심해집니다. 외국에서 원료가 안 들어오면 우리가 물건을 못 만드는 거예요. 물건을 못 만들면 수출을 못 하죠. 수출을 못 하면 돈을 못 벌어요. 그러니까 외국에서 사주질 않아도 문제, 외국에서 원료를 보내주지 않아도 문제인 거죠. 이걸 이제 대외 의존도라고 하는데, 이게 매우 높았던 시절입니다. 이런 점이 한계점으로 작용해서 1990년대 말이 되면 외환위기까지 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것이겠죠. 네, 혹시 교과서 보시는 분들은 345쪽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가 일일이 설명을 못 드립니다만,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거는 얘기 드리는 거예요. 산업화로 인해서 아까 도시와 농촌의 격차가 심해진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박정희 정부에서는 새마을운동이라는 것을 추진하게 됩니다. 농촌 환경을 개선하겠다. 그래서 농촌의 소득 증대를 목표로 발전하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러한 운동이 점차 도시와 직장으로 확대가 되면서 근면, 자조, 협동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국민 정신운동으로 전개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새마을 노래라고 해서 새 아침이 밝았네 이런 데서 맞나? 아니구나. 새벽 종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았네 이런 노래들 막 나오고 막 그랬어요. 다만 이 새마을운동이 참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은 물론 환경들이 개선이 됐으니까요. 그런 것들이 있지만 이것이 유신체제를 유지하는 데 이용됐다. 국민들의 정신을 좀 개조하겠다. 이런 것에 이용됐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습니다. 1970년대 초반에 베트남 전쟁에서 미국이 승리하기가 어려워지게 돼요. 그래서 미국 대통령이었던 당시 닉슨이 아시아에 대해서 군사적인 개입을 피하고 이 경제적인 원조 중심으로 지원하겠다.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닉슨 독트린을 발표합니다. 그러면서 전 세계적으로 대탕트, 그러니까 즉 우리말로는 탈냉전, 냉전에서 벗어나자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는데요. 더불어서 남북 사이에서도 대화의 움직임이 생겨납니다.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남북 적식자 회담을 시작으로 해서 여러 대화들이 이루어지게 된 결과 남북이 평화통일의 3대 원칙에 합의했던 7.4 남북 공동성명이 1972년에 발표됐습니다. 이 3대 원칙은 우리 교과서 352쪽에 있듯이 같이 한번 보실까요? 352쪽. 통일은 외세에 의존하거나 외세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주적으로 해결해야 된다. 통일은 상대를 반대하는 무력 행사에 의거하지 않고 평화적 방법으로 실현해야 한다. 세 번째, 사상과 이념,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하나의 민족으로서 민족적 대단결을 도모하여야 한다. 이 세 가지 원칙인데요. 이 세 원칙을 합의를 하게 된 것이겠죠. 그 후에 이제 남북조절위원회라고 하는 기구를 설치를 해서요. 평화 통일을 위한 실무자 회의가 개최가 됐지만은 크게 성과를 얻지는 못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남북의 통일 방식 차이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남한은 남북한 자유총선거, 자유로운 총선거를 하자고 주장했지만 북한은 남북이 연방제를 이루어서 통일을 이루자
이렇게 주장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대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대화가 중단이 돼서 이후에는 성과 없이 결국 이 회담도 끝나게 되지만은 이 7.4 남북 공동성명은 남북한 정부가 최초로 합의한 평화통일 원칙이고 이후에 있었던 남북 간 통일 논의의 기본이 되었다는 점에서는 큰 의의가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전두환 정부 시절이 되면은 이제 2차 석유 파동이 아까 일어난다고 했는데 이런 경기 침체를 중복 투자와 부실 기업 정리, 그다음에 금융시장을 일부 이제 개방을 하면서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980년대 후반이 되면 이른바 이제 3저 호황, 세 가지가 낮다는 얘기인데 유가가 낮고 금리가 낮고 달러가 낮은 저유가, 저금리, 저달러 이런 것으로서 수출이 좀 늘어나게 돼요. 좀 유리하게 됐거든요, 우리한테는. 그래서 수출이 좀 늘어나면서 이제 반도체나 그다음에 자동차 등의 이제 기술 집약 산업이 크게 성장하게 됩니다. 통일 부분에 있어서는 남북 이산가족 고향 방문단하고 예술 공연단이 서로 이제 교환되는 이런 것이 이제 실현이 됐지만은 일회성에 그치고 말았고요. 6월 민주항쟁 이후에 민간에서 이 통일운동이 좀 활발하게 일어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문익환 목사나 또는 대학생이었던 임수경 씨 등이 북한을 방문하기도 하거든요. 물론 이제 노태우 정부에서는 이렇게 이제 민간으로 방북을 했던 사람들을 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을 하면서도 남북 대화에는 나서게 됩니다. 그래서 남북 총리급 회담이 형성이 되거든요. 남북 총리급 회담. 이런 것이 이제 개최가 돼서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에 가입을 하고 1991년도에 그다음에 남북 기본 합의서를 채택하는 성과를 이루게 됩니다. 이 남북 기본 합의서는 최초로 이루어진 공식 합의서입니다. 그래서 서로의 체제를 인정을 하면서 상호 불가침하겠다라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진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1990년대에 김영삼 정부는 이 시장 개방의 압력 속에서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 가트라고 하는데요. GATT. 이 가트의 새로운 이 다자간 무역 협상인 우루과이 라운드에서 국제무역기구가 출범을 하게 됩니다. WTO라는 것이죠. 이런 것이 출범을 하고 우리나라도 참여를 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경제협력개발기구, 줄여서 OECD라고 들어봤죠? 이 OECD에 가입하는 등의 신자유주의 정책을 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정경유착이 너무 방만하게 좀 진행이 돼요. 정경유착을 통해서 크게 성장하는 기업들이 있거든요. 이런 기업들이 부도가 나면서 국가 신용도가 크게 떨어지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외국에서 우리한테 투자했던 이런 것들이 이탈을 하게 되면서 외환 위기가 발생을 하게 됐고, 결국 국제통화기금 IMF에서 긴급 금융 지원을 받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이 시기에 조금 국가 안보적으로 조금 위기가 오긴 합니다. 1993년에 북한이 핵 확산 방지 조약 NPT라고 하는 이 핵 확산 방지 조약에서 탈퇴를 하면서 북한이 지금 핵 개발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라는 그런 의혹이 제기되면서 남북 관계가 조금 다소 경색이 돼요. 근데 이제 1994년에 김영삼 대통령이 김일성하고 정상회담을 하기로 계획을 했다는 거예요. 물론 그 당시에는 몰랐지만. 근데 그래서 이제 화해 협력 분위기가 조금 조성이 되는 듯 했는데 김일성이 사망하게 됩니다. 정상회담 하기 전에요. 이때 제가 중학생 때였던 것 같은데 중학교 2학년 때였나 아무튼 그랬을 건데 요때 김일성이 사망했던 거 제가 뉴스를 봤던 기억이 납니다. 뭐 어쨌든 정상회담이 무산이 됐고 이후에 남북관계는 이 북핵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에 이제 집중을 하게 되죠. 그래서 1995년에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대신에 함경남도에다가 경수로 원자력 발전소를 제공하는 경수로 사업이 진행이 됩니다. 여기에 이제 우리나라가 투입이 돼요. 돈도 내요. 근데 이제 북핵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점점 악화되면서 이 사업은 중단이 됐고요.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고 이 평화를 유지하는 데는 어느 정도 기여했다고 평가할 수 있겠지만 오늘날까지 계속해서 이 핵 문제가 제기되는 걸 보면은 참 어떻게 보면은 이 경수로 사업을 통해서 많이 지원을 하려고 했지만 이야기가 잘 통하지 않았던 이 당시 상황이 조금 안타깝다고는 볼 수는 있겠습니다. 김대중 정부는 지난 시간에도 얘기를 했듯이 외환위기 속에서 출범한 정부였기 때문에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수립하고 시행하는데 노력을 했습니다. 기업의 이제 그 방만한 구조를 조정을 하고 축소를 하고, 그다음에 노사정위원회를 설치를 해서 노동정책과 산업, 경제, 사회정책 등을 협의를 했습니다. 하지만 노동자들의 대량 해고, 그다음에 일부 은행이나 대기업 등의 해외 매각을 피할 수는 없었어요. 왜냐면 돈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 기업을 좀 축소를 시킬 때 인력을 깎는 것이 가장 우선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부터 비정규직 노동자가 증가했다는 좀 한계점을 보이기는 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 국민들은 나라의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근무호기 운동을 통해서 보여줬고요. 정부와 기업도 이 구조조정을 통한 여러 노력들을 한 결과 IMF 지원금을 조기에 상환할 수가 있었습니다. 남북관계에서는요, 김대중 정부 때 이른바 이제 햇볕 정책이라고 불리는 대북 화해 정책을 계기로 해서 이전과는 좀 다른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당시 이제 현대그룹의 정주영 회장이 소떼를 몰고 북한을 방북을 해요. 그래서 왜냐하면 자기가 이제 북한 이북 출신인데 자기가 내려올 때 소를 한 마리 갖고 내려왔다 이거야. 그래서 그걸 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돈을 벌었으니 그걸 우리가 갚겠다 이거지. 그래갖고 이제 소떼를 몰고 갔어요. 좀 어떻게 보면 되게 장관이에요. 퍼포먼스 엄청났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 정부도 마찬가지로 금강산 관광 같은 것들을 좀 다시 하면서 남북의 이 경제 협력이 본격화되게 됩니다. 그래서 최초로 남북의 정상이 만나게 되죠. 그래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김대중 대통령이 평양에서 회담을 하게 됐습니다. 이때가 2000년입니다. 제가 대학교 2학년 때인데요. 이때 이걸 뉴스로 보면서 정말 좀 약간 감격했다고 할까요? 이런 걸 볼 줄 몰랐거든요. 근데 이제 두 정상이 만나서 막 악수하고 뭐 껴안고 이야기 나누는 뭐 이런 장면들을 봤다는 거, 그것이 좀 많이 기억에 남는 장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정상회담 하면서 이 자리에서 이제 공동 선언을 하게 되는데 이게 6.15 남북 공동 선언입니다. 통일 문제는 자주적으로 해결을 하고 이 남북한 양측의 통일 방안의 공통점을 인정한다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6.15 남북 공동선언 이후로 경의선 복구 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개성공단 건설, 그다음에 이산가족 상봉 등의 여러 사업들이 진행이 되면서 이 남북 교류가 아주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노무현 정부 들어서면서는 2차 남북 정상회담이 2007년에 이루어지게 되면서 이 남북 관계 발전과 평화 번영을 위한 선언, 이른바 14 남북 공동선언을 채택하기까지도 이루어지게 되죠. 네, 이상으로 아주 길었던 한국사 5, 6단원 근현대사 수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2차 고사 준비를 잘 하셔서 이 수시 전형에 적용되는 마지막 학기 좋은 성적 받으시고 모두 좋은 입시 결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고생 많았고요. 우린 또 다음 주에 또 보겠죠? 오늘 금요일입니다. 지금 녹화하고 있는 오늘이. 다음 주에 또 보겠죠? 안녕히 계세요. 고생했습니다.